지금으로부터 6년 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한 남학생은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와 모텔에 가게 됩니다. 사제지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이후 남학생은 여교사와의 관계를 멀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 즈음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를 또 편들어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여교사가 너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 지금. 동료 교사들한테 전부 다 너를 문제아로 지금 낙인 찍히려고 하고 있다. 여교사는 급기야 성폭행으로 학생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년간 외로운 싸움을 했다는 이 남성.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기 제자 고등학교 남학생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했던 여교사 사건.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기사로 접하셨을 거예요. 자, 그 사건 당시에는 남학생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젠 성인이 된 피해자. 저희가 접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6년 전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 이 제보자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30대의 여성이 기간제 교사로 그 학교에 왔고요. 근데 와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남학생이었던 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 이런 걸 좀 물으면서 연락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선생님이었으니까 받아들여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술도 보냈다고 합니다. 마시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식사 자리가 끝나고 모텔로 학생을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도 문제인데 이후에 저는 숙박업소에 데려갔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께서 택시에서 같이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끌어내셨어요. 내리고 보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모텔촌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를 데리고 모텔에 가지고 그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제 조금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 입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1학기 방학이 되면 연락을 전부 끊었어요. 선생이 미성년자 제자를 데리고 모텔촌을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네, 이 남학생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눈치도 챘고 도망도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가 막상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여교사는 남학생을 모텔 문 앞에 세워두고 미성년자는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면서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학생은 자괴감이 들었고 여교사와 멀리 지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2학년 2학기까지 버티고 3학년이 되면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빗나가서 갑자기 3학년에도 여교사가 선택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일이 이제 이 피해자가 2학년 때 벌어진 일인데 어차피 3학년 수업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조금만 버티자 했는데 세상에 3학년 수업 때도 들어왔습니다. 네. 자, 남학생 입장에선 그 수업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그 즈음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이 선생님이 계속 거부를 하니까 여교사가 다른 선생님한테 이 남학생을 문제아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연락을 보니 피해서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하던데 무슨 일 있냐라고 다른 친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결국 알고 보니까 교무실에 이런 얘기들이 퍼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또 수업 시간에 뭔가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보는 데서 너 수업 방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남학생 피해자가 교사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외면하자 사실상 저런 식으로 보복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고 이후에 이상한 소문에도 시달려야 했다는 건데 결국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을 뻔했다. 자, 피해자분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 사회지도가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이 이제 3학년 때 일이죠. 거기서 이제 난간에 매달리고 이제 그냥 많은 생각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사실 이제 못 뛰어내리고 사실 돌아가려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냥 딱 힘 빠졌을 찰나에 경찰분께서 절 들어 올려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뭐 학교 생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아셨어요. 지금 뭐 이런 일도 발생했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께 2학년부터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남학생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수치란 나쁜 생각을 하고 또 그 행동으로도 정말로 이제 실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을 하려고 집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었고 약을 먹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털어놓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너무너무 놀랐죠. 근데 그때가 고3이니까 일단 수능을 보고 그 후에 해결을 하자.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수능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여고생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이 여교사가 그때는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찾아갔더니 이제 적반하장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일체의 만남도 하지 않겠다. 대화도 거부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잠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남학생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면 사실 여학생들도 그렇듯이 남학생들도 어떤 성적인 경험, 그것도 어떤 강제로의 일을 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를 받을 수가 트라우마로 그럼요.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라던가 사제지간에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학부모가 사과하시오 했더니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자,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죠. 학교를 그만두고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오히려 이 여교사가 피해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죄명은요. 중간간 강간 명예훼손이었던 겁니다.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고 있는 자신을 숙박업소에 끌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중간간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거절할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또 성폭행을 했다. 이게 또 강간인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마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자기가 학교에서 그만두도록 만들었다. 명예훼손으로 이 세 가지를 고소한 건데 이 피해 남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황당한 소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봐도 뭐 강간 중간간 당했다고 한 날 계속해서 이 여교사가 오히려 다정하게 문자를 보냈고요. 숙박업소 저 출입할 때 결제도 자신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요. 이 피해 남학생은 저렇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 자동으로 검찰이 이 여교사를 수사할 줄 알았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2021년에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피해자가 여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1년이 지나고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지만 불송치됐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때 피해자는 경찰을 믿기 어려워서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은 곧바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증거는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로 기재했던 해당 여교사가 모텔에 가기 전 현금을 인출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했지만 현금 인출 기록을 찾지 못한 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직접 현금을 인출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결국 찾아냈던 거군요. 자, 그럼 재판을 해야죠. 자, 무고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누구를 처벌받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1심에서는 마찬가지로 증거를 봤을 때 남학생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 여교사는 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하고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교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해서 결국은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요.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됐었고요. 이 검찰이나 피고인, 여교사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1심에서는 그랬지만 2심에 가서는 여교사가 인정을 합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면서 공소사실 인정을 하면서요. 다만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됐던 부분, 또 처벌 불원서 같은 게 있어서
2심에 가서는 유죄가 되긴 됐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분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고 하고 계세요. 사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항소심을 받으면서는 뭐 반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성문도 냈는데 그건 그냥 반성문에만 쓴 거고요. 재판부에 낸 거죠? 네, 재판부에만 낸 거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합의를 종용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처벌 불원서 좀 써달라라고 했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합의는 해줬지만 그렇다고 이게 1년 집행유예 끝날 일이냐, 이게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계기가 본인처럼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제대로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감추고만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자기처럼 회복도 되고 이렇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긍정적인 사례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뭐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화성 동탄 경찰서 이 화장실 불법 뭐 성범죄 그거 뭐 관련해서 정말 큰 사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남성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서 이렇게 정말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뭐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